자, 바로 이어서는 1월의 부동산 핫이슈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 시작 후 공급 대책에 첫 발을 뗐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한 건데요. 이들 후보지 모두 서울 역세권 주변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정체된 기존 정비구역 중에 선정됐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단지 개발 등 베일을 벗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첫 공급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공급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작년과 같이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월간 부동산에서 전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월간 부동산 1월 대망의 부동산 이슈 1위입니다. 자, 변창흠 장관 첫 번째 공급 정책 실효성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임명 이후 서민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대책들이 속속들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에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 이제 내놓은 이슈입니다. 네네.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새 공급대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죠. 그래서 사실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19일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해서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이제 근거를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4가지로 우리가 조금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방 얘기했던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됐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유도, 주거 지역과 숙박 시설의 이격거리 및 기준 명확화,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등의 허용 부분인데 가장 여기서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역시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좀 요거를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죠. 한 2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교통이 이제 편리해지고 이제 많은 역세권 중구에서 이게 복합 용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복합 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는 것이 준주거, 준공업, 상업 지역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역세권 전국의 서울 지역에만 한 307곳이 있는데 3분의 1이 일반 거주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복합 용도 개발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준주거적으로 종상향을 해서 풀어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복합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핵심적인 어떤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본다면은 이게 좀 풀어졌죠. 최대 용적률 그게 되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좀 허용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용적률 증가에 따라서 또 걸렸던 게 바로 일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조권 때문에 사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양화됐어요. 완화돼서 제한을 한 2배 늘렸죠. 대지 경계선과 거리 한 8배까지. 그다음에 동간 거리가 한 4배까지 이제 원래는 이제는 4, 2였는데 8, 4로 이렇게 좀 2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세권 범위를 반경 350m에서 이제는 한 500m로 확대되는 부분도 있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용적률 부분인데 용적률 늘어난 만큼 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한 50%는 이제 기부 체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이번에 정책을 좀 평가해 본다면은 확실히 공급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국토부 장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종 세트다. 네. 3종 세트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평론가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2개와 그리고 과연 이 공급 정책이 시장에 먹힐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늦었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늦었지만 실효성은 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 기존의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이 필지와 필지별로 합쳐서 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한 필지가 반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획적 체계적 개발하겠다는 거. 307군데 역세권 중에서 200군데만 개발해도 역마다 1000가구만 공급해도 20만 가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고요. 시간. 네. 가장 큰 거는 역세권 주변에 이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또 투기 문제가 선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변창흠 장관이 지금 내놓는 그 공급 대책이 준공업 중공업 지역이죠. 준공업 지역은 현재 450% 용적률인데요. 이거를 좀 주상 복합으로 짓는데 현재는 이 비율이 주택과 상업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네. 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영등포나 구로동 같은 경우는 준공업 지역 내에서도 이적지와 유보지가 있습니다. 이적지. 이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도 안 나옵니다. 그 구청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 또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준공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적지라면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을 지을 수가 있고요. 유보지면은 공장과 공장 지원 시설 지어야 됩니다. 이런 걸 분류해 가지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진짜 구청에 들어가야 직접 됩니다. 들어가셔서 네, 직접 봐야 됩니다. 이게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안 안 나옵니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주상 복합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 늘어나겠죠. 용적률 자체가 이미 450%가 넘어요. 그리고 대개 이제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 넘는 건 더 특혜를 주고 네네. 1,000제곱미터 넘어야 돼요.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밀도 지역을 중상향해서 고밀도 짓겠다는 거거든요. 가로주택 지역이나 또는 뭐 소규모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7층을 12층까지 증축시킬 수 있도록 늘어날 수 있도록 늘어날 수 해서 있도록, 예. 종상에서 짓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는 그 강서구 또는 뭐 신월동이나 이런 지역은요. 지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 그 노후분양 주택의 기준이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30년이 넘어야 됩니다. 서울은. 이게 지방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부산은 25년이에요. 지역마다 다른데 다세대 주택은 15년만 넘으면 노후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을 소규모로 200세대 이하의 10,000제곱미터 이하로 개발하겠다. 이거 상당히 그 효율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지난 2018년도인가요? 18년도 2월 8일 날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더불어서. 용적률까지 올려주고 높이까지 완화시킨다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세대수는 많지 그래서 않다. 이번에 그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그 주택 공급 3종 세트는 실행이 된다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분명히 늘어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문제는 계획이 그대로 실천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과 얼마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게 개인 땅이잖아요. 맞아요. 강제 수용할 수도 없고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세 번째 한 가지는 토지 그 임대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하듯이 이 공공기여나 또는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주민과 합의할 것인가. 정부 보관대로 간다면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서 70%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남는 거에 90% 기부채납한답니다. 근데 세대당 3천만 원 넘는 경우는 최대 50%까지 또 가져갑니다. 추가의 관세. 재건축은 남는 게 없어요. 재개발은 그나마도 공공 그 기부채납이 많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이 세 가지가 선결된다면 향후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기여할 거라고 기대한다. 보여집니다. 자, 늦었지만 실효성은 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네. 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네. 좀 양은 좀 작을 것 같다. 시기가 문제. 시기가 문제다. 자, 다양한 우리 교수님께서 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변수입니다. 네네. 제대로 진행이 될까? 네, 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역시나 주민 간에 어떻게 이걸 해소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이 들어갈 부분. 그럼 민간하고 같이 조합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도 정말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항상. 그럼 이게 내가 들어가느냐, 종공 재발이든 재개발이든 들어가서 내가 수익이 남느냐예요. 사실 나에게 이롭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본다면 남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이끌어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여당 안에서도 사실 정치권 눈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눈치를 보는 거죠. 최근에 그 한 여당 의원이죠. 야당 의원께서 제2 뉴타운이라는 비판,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이 공급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2의 뉴타운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같은 사실 약간 진보 쪽이신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지금의 정책에서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공급 중심은 기존의 정책과 좀 반대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당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진짜 이건 아무도 모른다. 정치권의 변수가 네, 좀 어떤 굉장히 식으로 할지 모른다. 네네네. 자,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교수님, 지금 공급 대책 3종 세트로 인해서 거기다 공공 재개발까지 8곳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뉴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많은 상담 내용이 들어오는 중에 재개발, 공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물건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주변의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그 선정 8군데 했죠. 기존의 재개발 사업지구 14군데에 신규 56군데 합쳐서 70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8군데 한 거고요. 3월 말에 다시 한 10군데 정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 그 재개발 사업지구와 재건축 사업지구의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둘 다 노후 불량합니다.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 노후 불량한데 재개발은 매우 노후 불량합니다. 그리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헐고 다시 지면 됩니다. 그 늘어나는 세수만큼 도로폭을 기부 체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그렇지만 재개발은 새로운 도로를 내야 되고 공공용지나 주차장이나 공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토지의 약 40% 이상이 기부 체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가 재건축만 규제했습니다. 재개발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갈 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차피 기부 체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호하거나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이미 그 3.3제곱미터당 모 지역 개발된 데는 지정된 데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는 건데 전부 손바뀜이 돼서 재정착률이 20%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개발 아닌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데 정부가 일단 발표부터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이 지역을 도시 재정 및 촉진이라는 특별법을 다시 살려서 규제하느냐, 아니면 거주기가 늘려서 못 팔게 하느냐, 아니면 지구 지정된 이후부터는 지금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 이전부터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씩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정책을 제대로 짜서 발표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해놓고 동시에 발표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미리 단독 쳐놓고 네. 그리고 나서 발표하는 게 네. 맞다라는 분의 자, 말씀이시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제가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투자한다면 3월 말일 전에 투자하면 돼요. 그럼 입주권 나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뭐 다 발표된 지역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그런 지역은 오늘 날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오늘 날짜로 거래되는 사람들은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면 거래 안 할 겁니다. 간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신고제 이거 안 해도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만 발표해도 될 텐데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이게 가격을 올려서 양극화 시키는 거 아닌가?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네. 저는 우리 정책권자 정책을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꼭 네.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신청한 단지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발표될 때 한두 달만 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또 그 이후에 거래를 하더라도 뭐 입주권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8평짜리가 그 8평이 뭐 방 두 칸, 한 칸? 전용 면적 8평이면 네. 두 칸 정도? 한 칸 반 5억 정도. 때문에 5억.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급했던 것 같아요. 조급했다. 네, 굉장히 조급. 정책 발표가 조급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자체도 그렇고요. 일단 진행하는 모든 그 정부의 진행들이 사실 되게 조급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 왜 그러냐면 되게 아이러닉한 게 부동산 잡으려고 주식시장 늘렸거든요. 돈이 지금 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쪽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주식으로 주식으로 갔어요. 가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워낙 좋았다 보니까 오르기만 했었죠. 근데
자본 투자는 항상 이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오르기도 하지만 손해도 보잖아요. 근데 손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쓴맛을 만약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동성 금리 오르면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순간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뒷감당이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만의 능사가 아닌데 이게 너무 부동산 때문에 지출이 안 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다른 쪽으로 돈을 흐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악순환이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훌쩍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월간 부동산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교수님, 네. 올 지금 2월 달 앞으로 10개월이 남았습니다. 집값 전망 오르겠습니까? 네. 오릅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상반기 상고 하보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고 상반기에는 물건이 나오더라도 뭐 평균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한 2, 3% 이상은 오를 거로 보여지고요. 2, 3%. 네.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오게 되면 좀 멈칫하지 않겠나. 네. 종부세도 있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은 역시 마찬가지로 2, 3% 이상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1, 2% 정도 오르겠지만 평균 금전도 서울은 적어도 3% 이상 올 거라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3% 이상 오르겠다. 네. 라는 말씀. 평균입니다. 평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말씀 좀 들어봤고요. 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지금 현재 네. 코로나 네. 그리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불경기에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 네. 과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거시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의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뭐 이걸 회수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후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제는 부동산 아니면은 사실 이 주식 시장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집값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재차법 강행 부분이에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거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거든요. 근데 조금 또 걱정되는 게 지금의 또 정치권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종상향 같은 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전까지 잘 지켜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지정해 놓은 어떤 지정된 그 종 부분들이 지역 구분들이 이거 뭐 공급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종상향 돼 버리면은 뭐 중주적으로 다 바꿔 버리면은 그러면 미관 다 해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또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의 후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시계는 과연 몇 시, 몇 분, 몇 초에 멈춰 있진 않으신가요?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멈춰진 시간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생동감을 불어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